서민들과 약자들 위한 편파방송, 그래서 진짜 공익방송 TV민생연구소입니다. 최근 물류센터발 코로나19가 확산돼서 걱정했는데 다시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일부 교회 선교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또 오늘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다음 주 정말 코로나19 극복하기 위한 힘과 지혜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아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물류센터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방역 사각지대에 처해져 있는 이 현실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과학전문기자 뉴스톱 강양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 항상 우리 TV민생연구소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예. 이번 코로나19 사태 굉장히 이제 오래되고 있는데 하나 긍정점을 뽑아라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뭐 콜센터, 이 물류센터 이런 데 다 얼마나 열악했는지 이제 드러나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제 공론화가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강 기자님, 지금 방금 오늘 코로나19 많이 늘어나가지고 네, 많이 걱정인데 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또? 그러니까 6월 3일 이제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9명이 늘었는데요. 근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49명 가운데 48명이 수도권이에요. 네, 이게 이제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숫자의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외에서 들어온 비율이 높다면은 그건 우리로서는 조금 안심할 만한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48명이 이제 수도권에서 생겼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 이제 지난주까지 그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 때문에 생긴 연쇄 감염자들을 찾느라고 방역 당국이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 또 그 수도권의 개척교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감염자들이 계속 생겨서 이제 오늘 그 48명 수도권에서 발생한 분들도 대부분 다 그 교회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뭔가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았다가도 지금 보니까 이 지역사회로 계속 이렇게 감염이 되는 추세여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산, 이 형태를 보니까 첫 확진자 발생 6일 만에 이렇게 100명을 넘어선 상황. 이거 보니까 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상황이랑 좀 많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공통점이 있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수도권 내에 이제 숨은 감염자들을 포함한 지역사회 감염자들이 있고 그 지역사회 감염자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한 약한 고리랑 연결이 되면은 그게 이태원발 집단 감염으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또 이번에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 나타나고 이번 주에 확인할 수 있었듯이 작은 종교시설발 집단 감염으로 나타나는 것은 동일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태원발 집단 감염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그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 불행한 일이라면은 숨은 감염자가 지금 어디선가 지역사 감염을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방역 당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대에 물류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돌잔치와 물류센터 사이에 연관고리가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이제 물류센터 계시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해서 검사를 실시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찍 그 물류센터에서 확진된 분들을 찾을 수가 있었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이제 N차 감염의 고리들도 지금 찾고 있어가지고 이태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빨리 진화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태원보다는 덜 불안한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이렇게 잡혀간다는 그런 진단도 있어 다행인데요. 일단 김준민 박사님 여기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콜센터에 그때 이제 집단감 보니까 정말 옆에 비말이 튈 정도로 따닥따닥 붙고 한기도 안 되는 데서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 열악하게 평소에도 너무 힘들겠다 이제 이런 국민들의 그 공명이 절로 터져 나왔는데 물류센터도 보니까 이제
그 못지 않더라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온 거죠. 예. 정확히 그 작업 환경이 어떻습니까? 예. 콜센터는 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무실 공간이 창문이 없습니다. 유리 창문이. 예. 밖에 소리. 그래서 사실은 이 비말이나 내부 공기에 의한 이게 더 심한데 물류센터도 동일합니다. 특히 부천 이 물류센터는 신선 제품이 들어가 있는 곳이어서 1도라도 이 온도가 조절이 잘못되면 신선 제품이 불량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창고가 없거나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동일한 조건이 확인이 됩니다. 또 물류센터는 우리가 이제 택배 주문한도 마찬가지지만 입고 출고 상하차 과정에서 제품이 들어왔을 때 포장을 하고 전자 이 태그를 달고 이 하는 과정이 대단히 집약적이고 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손작업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 감염 전파가 상대적으로 바로 옆에 사람에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작업 과정에서 콜센터 비슷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참 인간보다 바이러스가 사회적 약한 고리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콜센터 찾아가고 물류센터 찾아가고 예. 저는 더 걱정은 이런 게 두 차례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3, 제4의 공간은 어디인지를 포착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 예, 예. 네. 그게 우리가 이번에 시사점을 하지 않으면 또 사후 약방문처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약간 열악한 환경에 개척교회가 또 이렇게 터져나올지 몰랐던 거잖아요. 방금 맞아요. 김경 박사님 말씀처럼.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19가 물류센터에서 또 여기서 아르바이트 했던 분이 또 콜센터에서 아르바이트해서 이렇게 또 취약한 부분이 이게 굉장히 드러난 부분인데 근데 굉장히 이분들이 다 단기 근로자, 뭐 일용직 근로자 이런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쿠팡의 이 부천 물류센터 한 근무자들 이분들의 고용 형태를 보니까 다 이렇게 뭐 비정규직, 정규직은 거의 없다라고 지금 밝혀졌는데 어떤가요? 부천의 물류센터에 약 3,7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정규직은 90명. 네, 3,700명 중에 90명이요? 예, 90명. 관리직입니다, 다. 나머지 우리가 얘기하는 상하차라든가 포장하고 내리는 분들은 다 임시 일용직입니다. 거의 대부분. 계약직이 조금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전국에 이런 물류센터가 1,300개가 있고요. 1,300개로. 예, 그리고 택배 상하차 하는 곳이 40개가 있다면 다 같은 생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규직에 고용이 안정된 직원들은 이 위생 장비, 마스크 이런 것도 손세정제 철저하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요구하는 10대 방역칙 지키죠. 예. 그런데 비정규직 분들은 비용 절감하느라고 모자도 같이 공유하고 예. 손장갑도 공유하다 보니까 앞에 사람이 만약에 바이러스 감염이 됐다면 그걸 내가 다음에 와서 교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터라는 공간이 이 안전하고 공간한 것은 신분에 좌우된다. 고용 형태. 그래서 과연 이 쿠팡이라는 대자본이 이런 고용 형태와 예방 관리를 못한 것은 사회적으로 좀 책임을 방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화면에도 나오는 것처럼 저도 예전에 우체국 택배 알바를 해봤는데 정말 그 컨베이어 벨트에 사람들이 왜냐면 그걸 놓치면 안 되니까 그 맞아요. 한정된 시간 정말 붙어갖고 막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퍼져버릴 수도 있었던 건데 방금 김 박사님 말씀 중에 코로나19가 약자들만 막 찾아다닌다는 이야기가 가슴이 아픕니다. 예. 그리고 강 기자님,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이 물류센터를 확인해 보니까 아주 빠른 시간에 배송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결국 방역 지침을 따른다고 하긴 했어도 잘 따르기 어렵거나 아니 방금 김종진 박사 말처럼 비정규나 일용직들에게는 아주 좀 그것을 가벼이 이렇게 사용자들이 처리했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문가로서. 네, 이 김종진 박사님께서 아까 진짜 그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바이러스가 정말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들을 귀신같이 알고 이렇게 맞아요. 공격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좀 깊이 좀 되새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콜센터를 바이러스가 공격하니까 콜센터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네, 드러났고 다 드러났죠. 이번에 또 우리가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알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저는 물류센터발 집단감이 생기자마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굉장히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에 노동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당연히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일 테고 일단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 씻기 같은 개인위생을 관리하는 게 바이러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인데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어떻게
맞아요. 뭐 손을 시간 씻고. 내는 대로 손을 씻고 그다음에 손소독을 하겠습니까? 물론 맞아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도 사실은 없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장소 중에 하나가 1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 건물 내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100명 정도가 적정 수용 인원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이제 짧은 시간에 그 공간에서 식사를 했다라는 사실이 또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식사를 한 다음에 3, 4, 5 모여가지고 휴식 시간을 가진 거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다 바이러스가 굉장히 전파되기 용이한 구조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빠른 시간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감염자들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이런 작업장들이 물류센터 말고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선제적인 네. 저기 방역이 필요하다라는 건 네. 지금 정부나 지자체가 조금 더 정신 차려가지고 바짝 차려서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 물류센터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이 상황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실제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일반적 기업 활동에 대한 일반적 금지는 사실 이번이 처음인데, 자칫 상품 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배달을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거나 또 확진자 발생 후에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쿠팡은 대부분이 일용직이잖아요. 강한복 같은 경우는 저희도 당연히 돌려서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 신발 안전화도 그렇고요. 멸균 신발장이 따로 있어서 이제 그 안에 안전화를 넣어놓긴 했었어요. 오전 근무조와 오후조가 이제 바뀔 때 그 신발을 바로 이제 신어야 되니까 그 멸균 신발장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만큼 있었냐에 대한 의문은 좀 있고요. 식당 같은 경우도 칸막이 이런 건 없었죠. 모여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염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고의 그런 잘못을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방역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확진자 발생 이후에 있었던 대처나 그런 것들은 늦었다는 점은 확실하니까 그런 아쉬운 점은 맞는 것 같아요. 이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이 낮은 처우에 대우를 하다 보니 그 코로나19에서도 그런 빈틈들이 발생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가장 간단하고서 원초적인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배송업계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노동량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한번 들어가면 뭐 서너 시간 동안 계속 같은 작업을 반복하고, 그리고 그 동일하게 같은 라인에서 계속 부대껴서 일을 하는 건데, 그 배송량이 늘고 물건량이 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잠깐 나가서 뭐 좀 한 끼라도 시켜야 될 텐데 이런 시간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마스크가 젖어가지고 막 흘러내리는데 그럼 뭐 새로운 마스크도 지급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거에 관리가 전혀 없었어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배송업계가 마치 공공 서비스 정도의 위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 위상에도 불구하고 이 물류를 이제 피킹하고 패킹하시는 분들의 노동자들의 처우는 정말 최저 수준이었던 거고, 이 물류업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저울질하지 않고 물류량을 이렇게 회전 속도를 늦추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에 사람이 필요한 양이 적어드니까 최소한의 인원 또는 더 나아가서 출근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하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와 이 물류업계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우리 노동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계속 그 쿠팡 물류센터 안팎에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방역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인 박사님께서도 계속 그런 열악한 노동 현장 많이 연구해 오셨는데요. 실제 쿠팡 또는 이런 택배 물류회사들 방역 대책 전체적으로 허술했다라는 지적은 근거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물류 상하차 하는 작업에서는 방역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워낙 이게 이동이 심하고 임시일용직 교대제 업무다 보니까 사실은 방역을 한다라는 건 잠시 멈춤을 하고 소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택배 물류는 빠름이 생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로켓 배송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12시간 이내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돼서 방역은 사실은 거의 전무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는 사실은 초기에 확진자가 났을 때 멈춤을 하고 방역을 하고 오후 쪽에게 이걸 오지 말라고 하고 이런 과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쿠팡이라는 회사가 요번에 가장 뼈아픈 실수를 한 건 오전에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쪽으로 그대로 출근시키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게 크죠. 그렇습니다. 또 이 뉴스를 접하신 분들 많이 또 걱정하신 또 뉴스가 또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물류센터에 이 최초의 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보니까 소독을 한 이후에도 작업용 모자, 뭐 심지어 사무실 컴퓨터 마우스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더라. 이걸 보고 어머 정말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광범위하게 바이러스가 이제 전파되었었다라는 상황. 그러니까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굉장히 허술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이제 쿠팡 측의 책임을 이제 이야기하는 방증이라고는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생활 소독이 진행된 다음에는 그 바이러스가 추가로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네. 강 기자님 하나 더 여쭤보면, 많은 국민들이 혹시 쿠팡에 저렇게 퍼졌는데 택배 물건에서 묻어갖고 올까봐 이제 걱정하는 분들도 네, 있잖아요. 저 질문 진짜 많이 많이 받아요. 받았죠. 네, 이제 확실하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진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택배 상자에 얼마나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생존하는지를 실험을 해봤는데, 실험실 환경에서 굉장히 바이러스를 많이 묻혀놓고요. 이제 얼마나 살아남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2시간 반 정도가 지나면은 절반 정도 이하로 그 표면에 있는 바이러스가 확 줄어든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감염시킬 정도의 설사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고 하더라도 2시간 반 이상은 걸리잖아요. 아무리 로켓 배송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 앞에 택배 상자가 놓였을 때는 설사 거기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는 거의 사멸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택배 상자를 통한 전파 가능성은 사실 전문가들은 굉장히 극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냥 사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죠? 전 세계적으로 없고요. 없습니다. 그래도 꺼림칙하시면 손 씻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집집마다 택배가 오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도 우리 항상 택배 노동자님들의 그 귀한 수고에는 늘 존경과 연대로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김 박사님, 저는 이제 쿠팡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걱정된 게 90%가 넘게 비정규직이고 일용직이라 그랬단 말이죠. 대부분 알바로 꽉 차 있고, 이분들 그러면 이제 거기 물류센터 폐쇄됐잖아요. 뭐 2주 막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경제적 보상 받습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가장 큰 거는 저희 직장에서 만약에 제가 확진자가 되거나 2주간의 자가격리를 됐을 때는 저는 사실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냥 월급이 나오죠. 근데 쿠팡의 90%는 임시 일용직이어서 그날 네.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분들인데 2주간의 사회적 격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소득이 2주간 단절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요번에 경험한 것은 이렇게 임시 일용직의 확진, 바이러스 감염으로 자가격리했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 이제 생활임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하는 일정 정도의 소득 지원을 하는 것이 사후적 개선 방안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임시일용직 그나마 쿠팡은 고용보험을 가입해 줍니다. 4대 보험 가입해주는 꿀알바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일이 단절됐을 경우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업이긴 하지만 일이 사회적 격리됐을 때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되는 당사자에게는 기업이 쿠팡이 조금 힘들지만 지방자치단체하고 소득 지원을 하는 것을 사후적으로도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아, 참, 그래서 아프면 쉬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이분들한테는 정말 배부른 얘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네,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방역 대책, 어떤 또 대책이 또 더불어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임시일용직 분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전적으로는 사실은 회사에 일을 하고 시작할 때에는 방역 대책을 정규직하고 준하는 수준으로 회사가 이제 매뉴얼의 10대 원칙을 동일하게 국가에서 하는 걸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는 정규직 중심으로 돼 있는 가족 돌봄과 유급 휴가를 임시 일용직에게도 정부가 21대 국회에 전면 적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ILO라고 국제노동기구가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난 4개월 동안 끊임없이 190개 회원국들에게 권고하는 건 뭐냐면 누구나 일터에서 안전한 권리를 동등하게 줘라. 재택근무 등을 했을 때 최소한의 유급휴가를 줘라는 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참. 아, 이 최근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자, 오늘 얘기를 듣고 좀 이 노동 환경 좀 더 개선되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아이들을 학교로 지금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퍼지고 있는데 진짜 학교 보내도 돼? 학부모님도 너무 걱정되시죠? 그래서 그에 관련된 등교 개학 이야기 잠시 후 2부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TV 민생연구소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178만 학생들의 3차 등교 수업이 시작됩니다. 현재 어려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며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돕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잡히는가 했는데 다시 늘어나서 네. 3차 등교를 맞이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아주 심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걱정이죠. 다만 전쟁통에도 학교는 열었다라는 또 사회적 그런 교육에 대한 호소, 역시 설득력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문제 집중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강영구 기자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 나눠주실 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참교육연구소 전경원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소장님 자주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TBS TV 그 입시 관련 프로그램에도 나오시대요. 아, 예, 그건 아마 지금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입시 네. 전문가로서. 네, 그러니까 상담받고 오늘 대학까지. 예, 오늘 입시 전문가니까 더 설득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고3, 중3 하면 학부모님들이 입시 때문에 네. 학교 가야 된다는 분들도 있는 거니까 네. 그것까지 맞아요. 감안해서요. 네. 예, 우리 강 기자님은 계속 계시니까 좋고요. 고맙고요. 자, 소장님 오늘 저도
중3 딸이 있는데 갑자기 학교를 안 가는 거를 왜 안 가냐 했더니 아빠는 그거 모르는구나. 순환 등교라고. 이제 중3 안 가고 중2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요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우선 그 등교 일정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총 지금 4차에 걸쳐서 이제 학생들이 등교하도록 지금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1차 등교 개학은 지난달 20일이었죠. 5월 20일에 고3이 먼저 입시 일정을 이제 근거로 해서 개학을 먼저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등교 개학이 5월 2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랑 유치원생들이 등교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죠. 오늘이 이제 3차 등교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이 등교를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마지막 4차 등교가 이제 6월 8일 다음 주 월요일인데 이때는 나머지 학년,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등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등교하면 다 같이 또 등교하는 게 아니라 학년별로 학교 단위 안에서도 3분의 1씩만 등교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 때문에 순환 등교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순환. 이제 말씀하셨듯이 자녀분이 이제 매일 등교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정도 등교하는 그런 일정으로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아, 예, 그 그렇군요. 무관심한 아빠들 상당수는 계속 등교하는 걸 알았다는 이 부끄러운 거죠. 그렇습니다. 강 기자님 그 과학 전문가로서 어떻습니까? 학교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 많이 물어보시죠. 또. 네, 이제 굉장히 많이 드는 질문인데 저는 사실 일관되게 약간 걱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걱정을 하는 편인데요. 일단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또 이 많은 교사분들과 현장에 계시는 교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지금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네,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교육 면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인데 또 방역 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등교.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보면 이건 등교가 아니라 등교 흉내내기다. 제대로 된 등교라고 볼 수가 없다. 맞아요. 예. 아니 실제로 이렇게 이제 드디어 등교해서 친구들 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수도권에서 지금 이렇게 막 코로나19 퍼져서 학교 등교 오늘 못 가 이런 상황이 이제 벌쳐져서 네, 가지고 학교 등교를 못 하거나 혹은 아까 순환 등교라고 네. 했지만은 그게 3주에 한 번씩 한 학년씩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일주일 수업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몇 가지 굉장히 이제 어처구니 없는 사례들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 그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가 있냐면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업을 하는 겁니다. 실제 그게 말이 그런- 돼요? 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4시간 40분 동안. 쉬는 시간에 마스크 벗고 막 침 튀고 놀아버리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해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잠깐 이제 통제가 느슨해진 틈에 마스크 벗고 막 침 튀기면서 아이들이랑 이제 대화하면서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1교시부터 7교시까지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어때 학교 네. 현장 또 선생님도 한 정경원 선생님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 어때요? 교사 네. 단체들도 네. 일하고 계시니까. 실제 오늘 이제 3차 등교였잖아요. 네. 근데 전국에서 지금 보면은 519개 학교가 등교 중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학교가 지금 등교를 못 하고 있고 또 이게 1차 등교 당시 때부터 한번 좀 돌아보면 2차 등교 당시에도 561개 학교가 등교 중지였었고 또 6월 1일에는 607개교까지 등교 정지가 되면서 많은 이제 혼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사실 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고 또 방역 지침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지금 우리 강양구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육 당국의 어떤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안 되는 정도의 인원을 기준으로 온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30명 이상의 과밀학급 수도 엄청나게 지금 1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은 과밀학급에 놓여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 이 지침을 적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군요. 선생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저도 실제로 지금의 상황은 부담된다. 좀 굉장히 걱정되시는? 부담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학교는 방역의 최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들은 방역의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방역 전문가라. 판단할 수도 없고. 책임지기도. 예, 예. 근데 우리 딸이나 그 친구들 보니까 학교에서 학생들 친구들 만나서 되게 좋아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교육적인 건 맞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심지어 이제 학교에 가는 게 벌 받으러 온 것 같다. 왜냐하면 오히려 마스크를 계속 낀 상태에서 친구 간의 접촉을 못하도록 차단하고 또 쉬는 시간에도 마스크를 벗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거리두기 유지나 이런 것들을 계속 선생님들 지도하시고 점심시간 또 화장실 이용하는 거 계속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침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네. 경우에는 오후가 되면 뭐 머리가 이제 아프다. 두통이 생겨. 선생님들도 뭐 50분 동안 마스크 쓰고 수업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진짜 말씀 듣다 보니까 아이들도 정말 힘들고 교사도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혹시나 우리 아이 코로나19 걸리는 거 아니야? 이래서 걱정하시는 이 학부모님들 불안이 정말 가중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학부모님들의 입장 어떤지 저희가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일부터 어린이집이 다시 문을 열고 수요일에는 학생들의 추가 등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드디어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이태원 사건이 터지면서 되게 심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아이를 보내야 되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애기 학교 끝날 시간이 돼서 학교에 데리러 가요. 괜찮아, 이리 와. 고생했어. 엄마한테는 말 안 하고. 봐봐. 서로 얘기 안 하고 밥 먹었어? 오늘이 2번째 등교야. 그러면 지난주에 한 번 등교했고 네. 오늘 또 2번째 등교? 네. 어떠세요? 이렇게 아이 학교 가니까? 아이 학교 가니까 좋기는 한데 솔직히 불안하죠. 마음은.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보내요. 솔직히. 안 보낼 수도 없고. 걱정이 먼저 앞섰어요. 왜냐면 저희는 돌이 안 된 아이부터 해가지고 지금 큰 아이 말고도 작은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 후에 이제 사태를 수습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솔직히 걱정이 더 앞서기도 했어요. 왜 저학년부터 보내냐? 고학년들부터 보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저학년들일수록 면역체가 더 약한데 왜 교육부나 나라에서 정확한 이거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정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학년들 먼저 보냈을 때 저학년들이 뭐 방패막이도 아니고 솔직히 학교 공부를 하러 나오는 곳인데 과연 저 친구들이 마스크를 쓰고 4시간 동안 앉아서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인데 얼마나 재밌게 신나게 흥에 겨워서 특히 1학년 아이들 특성상 이제 놀이 위주 활동들이 많은데 과연 그게 저희가 의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제대로 아이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게 제일 답답한 면이죠, 사실은. 학교 특성상 아이들이 사실은 밀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교육부에서 지침을 주시긴 하셨지만 누구 한 명이라든지 감염자가 생겼을 때의 그 파급 효과가 너무 커서 근데 그 후속 대책들이라는 게 사실은 뭐 자가격리까지 되고 학교가 폐쇄되어 있는 상황까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까지 등교 계약을 꼭 강행을 했어야 했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교사를 대변하는 건 아닌데 분위기 자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교육청과 교육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선 학교와 소통하지 않는다 생각해요. 인근 학교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사실은 알려줘야 되거든요. 아침에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게 어느 학교도 제대로 그 상황을 안내받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우리 집 코앞에 있는 초등학교가 이게 지금 확진이 됐다고 교사가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등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우왕좌왕 하는데 등교를 해라.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등교해도 된다. 지금은 등교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교육청에서 아무도 안 알려준 거죠. 그 해당 지역에 맞게 교육청이 또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또 줘야 되고, 교육청은 지자체에 맞춰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집단 감염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요만큼에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중단시켜주고, 그러니까 저희 목적은 딱 하나예요. 아이들이 집단 감염에 노출되는 지금 불안한 상황에서 등교를 중단하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무튼 학부모님들의 걱정 충분히 이해되고 맞아요. 공감하고요. 실제 지금 또 그래서 막 등교했다가 또 일시 등교 중지되는 학교까지 늘어나고 있으니 아까 이제 두 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 걱정까지 지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고3, 중3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등교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다 정말 너무 학교가 지금 감당이 안 된다는 걱정도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학교 방역.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 방역, 이제 학교에서 지금 교육당국은 계속해서 집단 감염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등교를 시킬 만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 말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사회 감염의 압력이 계속해서 세지면은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 나오면은 또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 종종 드리는데 지금 등교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입시 일정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12월 3일 날 수능 시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맞네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독감 유행 등등이 겹치면은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된 학생들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그러네요. 학교가 폐쇄돼가지고 자가격리된 학생들 그 시점에 나올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그러면은 그 학생들 수능 시험 어떻게 보게 할 시험 것이냐? 못 보는 문제면 그 수능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일부가 그렇습니다. 못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포항 지진 때문에 네, 사실은 연기된 사례가 연기했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짜놓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요. 저는 이 대목이 또 이 바이러스의 진짜 독특한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부에서 약한 고리 찌른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입시 중심의 교육, 또 획일화된 입시 중심의 교육을 우리 교육이 아픈 것을 고리를 정확하게 찌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입시의 다양성, 교육의 다양성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사실은 부하가 훨씬 덜할 텐데 우리나라의 이 교육 체계가 얼마나 이 바이러스 유행에 취약한지를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와 대학 입시라는 엄청난 압박, 사회적 네. 강요나 다른 학생 이것 때문에 사실 방역보다 등교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입시 전문가이기도 하신 정경훈 선생님, 네, 어떤 정말 입장이세요? 솔직히 고3, 중3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은 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초기에 큰 사회적 합의의 두 가지 원칙을 어그러뜨린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이 이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감염병 전문의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근데 이 고3 등교 계약을 할 때 사실은 이 원칙이 흔들렸던 거죠. 감염병 전문의들은 이미 가을, 겨울에 대유행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학사 일정을 설계할 때 반영을 충분히 못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아쉽고 이제 유관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지금에서도
저는 뭐 어차피 늦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또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와 플랜들을 가지고 좀 안심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제 두 분도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부정적으로 평가도 해주셨는데 4차 등교 지금 오는 6월 8일 날 또 예정되어 네. 있고 네. 교육당국은 학교는 전쟁 와중에도 굴러갔다. 네. 어떻게든 해야 된다. 그다음에 네. 아까 제가 계속 고3, 중3 그 학부모님 말씀드린 그분들은 만약 학교를 안 나가면 재수생들이라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까 봐 네. 어떻게든 학교가 또 운영돼야 된다는 분들도 있어서 네. 이거 어떻게 토의가 돼야 될까요? 어떤 정책 변경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우선은 그 뭐 순환 등교를 하더라도 그 학년별로 나눠서 등교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속해 있는 학급의 학급당 인원이 몇 명이고 또 내 아이가 속해 있는 교실에 있는 같은 층에서 학생들이 수백 명이 생활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동선, 예를 들면 점심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 또 이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 뭐 양치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감염에 취약한 시간들인데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과연 제한된 공간 안에서 가능할지 이런 점들을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공통으로 다시 학원도 다니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학생들이 학원만 다니는 게 아닌데 감염은 학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학원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학교도 다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역과 이 조치들이 충분히 현장에 제공이 되고 있는지를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교사, 학부모, 뭐 학생 지금 다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먼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제 입시 일정 때문에 고3 학생들의 등교가 불가피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대목에서 좀 이렇게 지혜를 좀 찾을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좀 철저하게 한 다음에 이제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좀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자면은 1~2m 이상 떨어뜨리면 수업 시간에는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됩니다. 아, 왜냐하면 말을 그렇게 네, 하는 말을 게 많이 아니니까.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거리, 학생과 학생 사이의 거리를 1~2m 떨어뜨리면은 수업 시간에는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거의 없습니다. 네. 대신에 쉬는 시간에 고3 학생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대화를 하더라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도록 공고를 하는 정도 하면은 고3 학생들의 그 마스크 착용할 때 그 스트레스는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고3은 정말 아주 특별한 한국생 너무나 특별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좋은 제안해 주신 것. 정경훈 네, 선생님. 일단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의 접점을 지금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는 우리가 공통으로 수업 받는 내용들,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하면 되고, 근데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은 내 자녀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해주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된 교육보다,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해 줄 때 이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온라인을 통해서는 공통의 표준 과정을 수업을 듣게 하고 또 학교에 등교하는 날은 내 아이의 교육 과정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내 자녀에게만 맞는 특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그걸 돌리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유일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한 가지만 더 네. 보시면은 그 상대평가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학년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과감하게 굉장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패스올 런패스 형식으로 이 학생은 충분히 우리 학년의 과정을 이수했다라는 정도의 인증만 주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 자꾸 평상시 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지금 거거든요. 벌써 각 대학들은 상대평가가 의무화인데 그걸 다 절대평가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네. 있더라고. 근데 정리 마지막 네. 짧게 네. 이게 정상적으로 아까 강 기자 말씀처럼 수능이 가능하겠느냐. 평소에 입시처럼 이거 하면 고3들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거 네, 혹시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큰 네. 우려가 아마 이제 예상이 되는 우려인데 재학생과 졸업생의 형평성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재수하는 심각하게 분들하고 형평성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능도 아마 제대로 못 치를 수도 그렇죠. 있고. 수능에 대해서도 사실은 플랜 A부터 플랜 C까지.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수능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예. 때
대학 입학 전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고요.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는 방식까지도 염두에 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그냥 성적을 기계적으로 지금 산출하는 정량식 선발이니까 이런 방법과 또 덧붙여서 면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책들 수능을 보지 못하는 경우의 대비들 이런 것들을 플랜 A부터 시작해서 플랜 Z까지 정부는 모든 상황이 가능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올해 입시에 대비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저 맞춰야 돼. 아니 강한 기자님하고 정 교수님 한 번 더. 어차피 신문 그래서 시간하니까.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네. 아니 저 문재인 정부 네. 아까 답답해서. 그러니까 맞아요. 문재인 정부 힘들겠어요. 하지만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TV민생연구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내용은 저희가 한 번 번 더 더. 예. 저희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7시 20분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TV민생연구소입니다. TV민생연구소입니다.